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코인이 미래다의 장세진입니다. 매주 이 시간 K코인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야기를 들어보고 있는데요. 이분이라면 함께하라면 K코인이 두렵지 않겠습니다. 강성우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발표를 해주실까요? 예,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내년도 상반기에 세계 최초로 유럽연합 암호자산 통합법이 시행됩니다. 그러면 유럽연합 암호자산법에 의한 유틸리티 토큰의 백서의 작성 원칙과 내용은 무엇일까를 중점적으로 점검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작년도에 테라 루나 대폭락, 세계 3위 거래소 FTX 파산, 최근에 미국의 크립토 친화 3대 은행 파산을 계기로 국제기구에서는 가상자산 관리 감독 국제 표준 채택을 가속하고 있다.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에만 하더라도 2017년도부터 지난해까지 투자자 피해액이 5조 7,800억 원에 이르면서 상당히 그 투자자들의 관심과 행정과 정치권에서도 높은 관심을 갖고 있고, 국회에서도 작년도 10월 달에 발의된 가상자산 1단계 법안에 대해서 불공정 행위를 중심으로 제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과 유틸리티 토큰에 대한 상장, 유통, 공시, 평가 등 이 통합 법안도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세계 최초의 암호자산 통합법에 의한 유틸리티 토큰 백서는 어떻게 작성되고 있는지 짚어보면서 그 시사점과 내용에 대한 대비를 통해서 우리나라는 제도화 과정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될 건지 부분을 오늘 짚어보고자 합니다. 그럼 그 국제기구 경우 가상자산 관리감독 국제 표준안 채택을 지금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예, 금년도 5월 달에 그 일본 히로시마에서 G7 정상회의가 개최가 되는데, G7 정상회의 선언문에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비롯한 규제 내용을 채택을 하고자 지금 그 의장국인 일본에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을 포함한 G20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는 금융안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금년도 7월 달에 가상자산 생태계 관리 감독 국제 표준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G20 주요 20개국이 작년도 11월 달에 그 인도네시아에서 개최한 지도자 선언문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 관리 감독 국제 표준안 채택을 하기로 이미 합의를 본 바가 있고, 금년도 9월 달에 열리는 G20 그 지도자 회의에서 국제통화기금과 금융안정위원회가 공동으로 제출하는 가상자산 규제 통합 프레임워크가 금년도 9월 달 G20 그 정상회의에서 채택될 것으로 지금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올해 5월 히로시마에서 개최하는 G7과 그다음에 그 G20 국가들이 지금 같이 지금 큰 테두리 안에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어질 것 같은데, 예. 그럼 그거에 따라서 한국 시장은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 지난해 5월 달에 새 정부 가상자산 국정과제에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안을 만들겠다. 그러면서 국제기구의 논의 결과를 제때에 수용을 하는 국제 정합적 원칙을 발표를 했었죠. 따라서 현재 당초에는 작년도 말에 국제기구에서 발표하는 글로벌 기준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가상자산 통합법을 발의할 예정이었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기준 발표가 늦어지면서 우선 투자자 보호에 중점을 둔 가상자산 그 1단계 법안을 국회 발의해서 현재 심사 중에 있고, 그리고 금년도에 그 국제 기준이 발표가 되면 그러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반영을 해서
금년도 정기국회에서 한국형 가상자산 통합법안이 발의되고 심사 통과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국내를 바탕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유럽 그 진행상은 지금 이제 어떤 상황으로 지금 되어 가고 있나요? 예, 유럽인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2019년도에 총 400페이지에 달하는 세계 최초의 암호자산 통합 법안이 발의가 됐고요. 작년도 10월 달에 그 상임위원회 통과를 했고 앞으로 현재 400페이지에 달하는 법안을 24개의 유럽연합 공식 언어로 번역하면서 시간이 지나고 있지만 그 투표를 거쳐서 내년도 상반기에는 시행할 것으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의 아까 말씀하신 대로 400페이지짜리의 그 유럽 통합 암호자산 통합 법안이 발의가 된다면 그 암호자산은 어떻게 지금 그 안에선 정의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예, 그 유럽연합 암호자산 통합법의 그 본문 제3조 1항 2호에 보면 암호자산이란 가장 중요한 게 보안을 위해서 암호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분산원장 기술 또는 이와 유사한 기술을 사용을 해서 전자적으로 이전, 지정될 수 있으면서 동전이나 토큰 그 밖에 디지털 형태를 가진 가치나 디지털 권리의 표시다라고 현재 규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에서 권고하는 내용을 그대로 반영했기 때문에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3항에 보면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특정금융정보법에 의한 가상자산의 정의보다는 유럽연합의 암호자산법에 의한 암호자산의 정의가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정리가 됐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암호자산의 가치를 또 어떻게 규정하고 있나요? 예, 지금까지는 뭐 다양한 여러분들이 이런 그 암호자산의 가치를 설명을 했지만 유럽연합 암호자산 통합법에서는 암호자산이 어떠한 가치를 갖고 있는지 법안에 아예 명시를 했습니다. 그 전문 2항에 보면 암호자산은 금융 분야에서 분산 원장 기술을 이용한 적용 사례 중 하나다. 그러면서 시장 참가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상당한 잠재적 편의를 줄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암호자산의 발행은 기업의 자본 조달 프로세스 절차를 간소화하고 경쟁 촉진을 통해서 중소기업들이 저렴하고 덜 부담스러우면서도 더욱 다양한 방법으로 기업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수단이다. 뿐만 아니라 지급 토큰이 지급 수단으로 사용될 경우 중개기관의 수가 줄어들면서 특히 국가 간의 거래소는 비용이 저렴하고 시간은 빠르게 뿐만 통해서 효율적인 지급 기회가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블록체인은 아직까지 관련 연구가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블록체인 기술 운영을 통해서 암호자산은 물론 다양한 유형의 사업활동이나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면서 유럽연합의 경제성장, 고용 창출을 이룰 것이다라고 해서 그 아주 광의적으로 정의를 하고 있어서 우리도 앞으로 법안을 제정하는 입법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참고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일단 유럽연합에서는 경제 성장 및 고용에 대해서 긍정적인 상황으로 좀 전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그 암호자산에서도 되게 종류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그렇죠. 스테이블 코인도 있고 뭐 유틸리티 코인도 있는데 어떤 식으로 지금 구분하는 방법을 지금 제시하고 있나요? 예, 유럽연합 암호자산법 전문 구항에 보면은 그 유럽연합 암호자산법에 의한 암호자산을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스테이블 코인과 유틸리티 토큰. 그럼 유틸리티 토큰인 경우는 자산 증거 토큰과 전자화폐. 그래서 이제 유럽연합 암호자산법에서는 전체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으로는 자산 증거 토큰과 전자화폐 그리고 유틸리티 토큰으로 나누고 있고
여기서 우리가 유념할 부분은 전문 제26항에 의해서 그 테라 루나와 같은 알고리즘형 스테이블 코인은 발행이 불가하도록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크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테이블 코인과 유틸리티 토큰으로 나눠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죠. 일단 그러면 유틸리티 토큰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정의를 하고 있나요? 예,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여러 그동안 정의가 있지만 여기서 의미가 있는 것은 27개국의 회원국인 유럽연합에서 관련 법령에 정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전문 구항에 보면 그 분산 원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디지털 접근 수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서 해당 토큰 발행자에 의해서만 수용되는 암호자산이다라고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틸리티 토큰인 경우는 거래소 또는 관련 서비스 운영과 관련을 해서 비금융적 목적이라고 명확하게 명시를 하고 있어서 별도의 암호자산으로 간주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서비스 접근 보장에 사용되는 토큰 또는 고객 리워드 보상이죠. 채굴 보상 토큰과 같은 유틸리티 토큰이 투자나 지급의 목적으로 공개될 경우는 그 유럽연합 암호자산법이 적용되지 않는데 이것은 즉 증권형 토큰으로 볼 수가 있어서 그때는 금융상품거래법을 적용을 해야 된다. 그런 뜻으로 현재 유럽연합 암호자산법 전문구항과 제3조 1항 5호에 유틸리티 토큰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틸리티 토큰과 증권형 토큰에 대해서 약간 명확하게 구분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유틸리티 토큰의 발행 방식은 어떤 식으로 현재 지금 정의를 하고 있나요? 현재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참 우리가 앞으로 금년도 정기국회에서 발의, 심사, 통과될 그 2단계 그 디지털 자산 가상자산 법안에 반영될 내용입니다만은 유럽연합 암호자산법에 의한 유틸리티 토큰의 발행은 본문 제3조 1항 6호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암호자산 발행자라 함은 암호자산 발행은 어떠한 형태, 요건 아까 자산증거 토큰이든 그 전자화폐 토큰이든 어떤 형태의 암호자산이든 이를 공개하거나 거래소를 통한 거래 승인받는 식별 가능한 자연인, 개인이죠. 법인 또는 그 관련 기관 단체를 말한다라고 해서 그 유럽연합 암호자산법에 의한 그 암호자산 발행 대상은 발행할 수 있는 것은 아까 세 가지 유틸리티 토큰이나 자산증거 토큰 그리고 전자화폐 토큰 그러면서도 공개 또는 거래소 거래 승인 그러면 대상은 일반 자연인 그것도 유럽연합 내에 설립된 주소를 둔 자연인 법인 기관 단체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그 발행을 하는 주체 기관이나 뭐 특정 기관들을 명확하게 하면서 조금 유리하게 좀 정리를 좀 해준 것 같고요. 그러면 그 토큰에 대한 공개 규정 같은 건 따로 그 해당 사항들마다 따로 있는 건가요? 예, 유럽연합 암호자산법에 의해서는 그 토큰 공개 규정을 본문 제3조 1항 7호에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암호자산 공개란 암호자산에 대한 미래의 보유자, 다시 말씀드리면 잠재적 수요자죠. 고객의 미래 보유자 또는 고객의 매수 결정을 돕기 위해서 그들에게 형식과 수단에 관계없이 전문적인 방식으로 공개 조건 또는 공개되는 암호자산에 대한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충분한 정보를 제시하는 커뮤니케이션으로서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자를 통한 사모발행까지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러한 암호자산을 공개하는 공개자에 대해서는 본문 제3조 1항 6A호에 규정되어 있는데 암호자산 공개자는 어떤 형태의 암호자산이든
이를 일반 대중에 공개하거나 거래소를 통한 거래소 승인을 받는 법인으로 한정하고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암호자산 발행과 공개는 다르다. 발행은 유럽 지역 내에서 설립되거나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연인, 법인, 기관, 단체. 하지만 공개인 경우에는 그 유럽 지역 내에 있는 법인에 한정하는 것으로 발행과 공개를 차별화시키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유틸리티 토큰인 경우는 아직 서비스를 개시하지 않은 토큰을 공개할 경우 공개 기간을 12개월 이상 미만으로 하도록 규정을 함으로 인해서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내용은 백서에 포함시키도록 아예 강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보니까 굉장히 그 디테일한 그 기간까지 이렇게 명시를 해서 그 법적인 어떤 규제들을 좀 탄탄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유럽 지역 내에서 유틸리티 토큰을 발행하거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개할 경우에는 유럽 연합의 암호자산법에 준수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 규정이나 뭐 내용들은 어떻게 지금 알려지고 있나요? 본문 제2조 1비항에 보면은 유럽 지역 내에서 토큰을 발행할 경우, 공개할 경우 유럽연합 암호자산법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강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유럽연합 내에서 자산증거 토큰이나 전자화폐 토큰 이외의 암호자산, 즉 유틸리티 토큰을 그 공개하거나 거래소 승인을 신청하는 유틸리티 토큰의 공개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암호자산의 발행자에 관한 유럽연합 암호자산법의 요건을 준수를 해라 라고는 강제 규정을 두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그 유럽연합 암호자산법에 의한 유틸리티 암호자산의 공개나 거래 승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보면은 유럽연합에서 그 암호자산을 공개를 했거나 거래소에 그 거래 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에 보면은 이제 유럽연합 안에 설립된 법인, 그리고 암호자산 백서를 작성한 경우, 암호자산 백서를 통지한 경우, 암호자산 백서를 그 공표한 경우 또는 관계 당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경우에 하나도록 관련 규정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그 어떤 규정들을 해서 특정한 그 백서를 작성한 자, 아까 말씀하신 통치한 자, 공표한 자들이 이렇게 다양한 인가 규정을 만들어 놨는데 반면에 그러면 거래소에 상장할 수 없는 어떤 경우도 생길 것 같은데요. 어떤 사례들을 지금 유럽연합에서? 예, 유럽연합 암호자산법에 의해서 유틸리티 토큰을 발행하거나 공개하거나 거래소에 상장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본문 제4조 제1항 2호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금 세탁 또는 테러 자금 조달을 위해서 암호자산을 공개하는 경우, 이건 당연히 위법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는 그 거래소 거래를 통해서 그 제대로 관련된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는 당연히 이제 안 되는 거고,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그 유럽연합 관련된 규정에 의해서 제3국의 모기업 또는 자회사가 설립되는 경우로서 자금 세탁 또는 테러 자금 조달 방지에 중대한 결함이 있을 경우에 있을 경우인 경우는 유럽연합 암호자산법에 의한 유틸리티 토큰을 발행, 공개, 거래소, 상장 승인 신청을 할 수가 없다. 구체적으로 보면 작년도 10월 달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발표한 발표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북한과 이란을 자금세탁과 테러 방지 관련 위험 등급 최고 수준으로 정했기 때문에 북한이나 이란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가 설립되어 있는 경우는 유럽연합 내에서 유틸리티 토큰을 발행, 공개, 거래소 승인 신청을 할 수 없다 하는 경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조세 비협조 국가 또는 법인세율이 0% 이거나 기업의 이익에 대해서 아예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경우죠. 우리가 말하면 조세 회피처를 말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보면 2021년도 10월 달 유럽연합이 발표한 조세 비협조 국가로서는 뭐 미국령 사모아라든지 버진 아일랜드 등 많고요. 우리가 작년도에 보면은 어디입니까? 11월 달에 파산한 게 FTX잖아요. FTX 같은 경우가 조세 회피처, 규제 프리 지역인 바하마에 본사를 두고 있죠. 그리고 현재 두 번째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세계 1위 거래소 바이낸스 같은 경우도 중남미의 케이먼 군도인데 케이먼 군도도 조세 회피처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세 회피처의 본사 또는 사회사를 둔 경우는 그런 회사들은 유럽연합 지역 내에서 유틸리티 토큰을 발행, 공개, 거래소, 상장 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